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된 뒤 처음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질문에 5초 정도 침묵하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에 대한 우려에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이원석 총장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출근길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총장이 대답 전 굳은 표정으로 5초 넘게 뜸을 들이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총장은 후속 인사 시점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 수 없는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고위급 인사 역시 자신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의미는 담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검 참모진이 대거 교체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검찰총장을 불신임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반부패부장 등 일부만을 제외하고 기획조정부장, 공공수사부장 등 참모 대부분이 물갈이 되면서 식물총장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 4차장이 모두 교체된 데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인사가 이뤄지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원칙대로 수사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사들과 수사팀을 믿는다며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임기 전까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거냐는 질문엔 검찰총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오늘 석방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오늘 오전 10시 수감됐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동부구치소 앞에는 현장 경찰관과 안전관리 요원 80여 명이 투입돼 통제선을 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는데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앞서 최 씨는 총장 단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과 심사 보류 판정을 잇따라 받았습니다. 이후 세 번째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출소하게 된 건데요. 형기가 끝나는 7월 20일보다 2달 정도 일찍 풀려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심사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형기와 교정 성적, 건강 상태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12시간 넘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목사를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선 최 목사는 검찰이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고 건네준 선물의 의미와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왜 전달했는지를 다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소환해서 2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다소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옵니다. 22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의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최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1.1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질문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사 전에는 수중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연단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경찰은 임 사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또 다른 인물을 소환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특검이나 거부권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비대위와의 만찬 회동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가 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했죠. 이 황우여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 7명과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쟁점 현안에 이 당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전반적인 정치 현안에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특검과 거부권 행사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특정한 주제의 특검을 구체화해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앞두고 당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총선 패배와 관련해선 민의를 잘 받들고 더 많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없는 것이 중요하고 이 감정적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은 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황우엽 위원장은 방명록에 선열에 숭고한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황 위원장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회의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전혀 개입을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독립적으로 예전에 조선실록 만들듯이 만들어 주셔서. 앞서 황우여 비대위는 총선백서 TF를 당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아직 휴가 복귀 전인데요. 당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대표 연임 논의 확산하고 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까지 입원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을 갖습니다. 이 당 대표로서 당무 복귀는 모레 이뤄지는데요. 이 기간 향후 전국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 당내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연임론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대표는 아직 자신의 연임론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적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당 최고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연임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에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며 연임에 찬성했고, 이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이 당대표 연임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연임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아직 결정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위를 중심으로 보는 연임론 자체는 알고 있다며 이 대표가 공식 언급을 하진 않았으니 상황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때문에 이 총선 이후 장고에 들어간 이 대표가 어떤 의견을 낼지 그 내용과 시점에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도 있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최대 화두인데 여야가 각각 다른 셈법을 갖고 있죠. 네, 우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오는 27일 혹은 28일 본회의가 열릴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가로막히더라도 이 야권 의석이 더 늘어나는
22대 새 국회에서 이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이 아침 회의에서도 압박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전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이 재표결 시 이탈표를 방지하는 데 공을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여당 원내행정국은 각 의원실에 오는 23일부터 28일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이 특검법 재표결을 염두에 둔 행보란 해석이 많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이탈표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22대 국회에서의 주도권 역시 이 야당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원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도 화두인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일단 이 야당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이 뜨겁죠. 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골자로 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려는 방탄 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 김 여사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뒤 이뤄진 인사라며 그 시점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검찰 인사 뒤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당은 이 검찰 인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이 검찰 악마화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검찰 인사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때문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당 지도부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휘부가 몇 명이 바뀐다고 해서 이 김 여사 수사 등이 무마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수사가 무마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검찰 인사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갈리면서 이를 둘러싼 신경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라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의 반일 조성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기업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하여 네이버의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라인야후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가 오늘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설명회를 엽니다. 라인플러스 이은정 대표가 라인 계열사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으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한 가운데 경영진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10일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 300여 명이 애정을 쏟아왔던 서비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다며 네이버의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공범 1명도 태국 주변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 관광객 살인 사건의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A씨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파견한 경찰 주재관들과 추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현지 경찰과 함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붙잡힌 캄보디아와 살인사건이 발생한 태국 측 경찰과 국내 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압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그제 저녁 또 다른 공범 20대 B씨는 몰래 국내로 들어와 전북 정읍에 있는 주거지에서 머물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과 4일 사이 태국 파타야에서 34살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체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1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계획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8일 구속된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별 통보받고 범행 계획한 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살인 의도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겁니까? 범행 은폐하려고 한 거 맞나요? 일주일 남짓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씨가 최근 헤어지는 문제로 여자친구와 자주 다퉜다며 이별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점과 범행 2시간 전쯤 마트에서 흉기와 테이프를 구매하고 범행 직후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더 앞서 준비했을 거라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계획 시점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추가 면담 없이 앞서 진행했던 프로파일러 조사와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결과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도를 통해 A씨가 동의하지 않아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고 전해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사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경찰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 신상이 알려지면 피해자 신상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같은 이유로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어제 전격 교체됐습니다.
약 2년 동안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부산고검장으로 가게 됐고요. 수사의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죠. 명품백 사건을 지휘한 1차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맡은 4차장 검사도 이번에 물갈이가 됐습니다. 수사 라인 물갈이, 왜 지금일까요? 그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의혹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10하루 만이고요.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검찰 인사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가 검찰에 소환된 당일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놓고 용산과 대통령실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다면서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 세 사람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면서 세과시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지방 일정까지 취소한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어떤 얘기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면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2022년부터 6년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팀을 산하해둔 김창진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이원석, 송경호,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개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검찰총장이 최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두고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을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이 부분에 대한 추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인사권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거기에 담당했던 1차장부터 4차장까지를 전원을 지금 교체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가 나온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이런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매우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번 인사가 예고가 이게 뭐 이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 이원석 총장의 그런 의지가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기 인사라고 보기엔 좀 뜬금없는 시점이고, 그리고 물갈이 폭을 봤을 때 좀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해석이 좀 나올 만하죠.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수사를 담당할 수 있을 분들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다른 해석들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인사권자가 인사를 단행한 것이고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고 이런 말을 이원석 총장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바뀐다고 해서 수사 자체의 결과가 바뀐다는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 예.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시동이 막 걸리는데 이렇게 물갈이가 되면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들이 뭐 한 2억 건 있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거 그리고 명품백 관련한 게 있는데 그렇게 막 복잡한 수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명품백 관련한 것은 공직자 배우자에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기소 대상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예. 수사 자체가 그렇게 막 복잡하고 뭐 시점 때문에 결과가 뭐 늦게 나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부산 고검장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선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부산 고검장으로 뭐 승진해서 갔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뭐 좌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송경호 그 지검장뿐만 아니라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가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영전했습니다. 다 승진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좌천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번에 수사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라 특별수사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지가 이제 불과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인사수석실이 대통령실에 생기거든요. 그 과정들이 뭔가 이건 지금 검찰 내부에서 되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의혹들의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제 인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뭐 우리가 인사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아무런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이원석 총장이 인사는 인사고 그 수사는 수사라고 얘기하지만 인사를 통해서 인사권을 통해서 수사권을 통제하는 방식의 상황들을 그동안 여러 차례 봐왔는데 이 상황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들수록 인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신호를 검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 이번 이 인사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마 국민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임기가 이제 넉 달 남은 이원석 검찰총장. 어쨌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번 인사로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네,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침묵이 길었습니다. 언론사마다 뭐 5초라는 데 있고 7초라는 데 있는데 대강 5초에서 7초 정도의 침묵. 이 침묵이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인사 과정에서 저도 뭐 내밀한 사정은 모르지만은 언론에 그걸 다 밝힐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사 내용에 관련한 것이든 과정에 대한 것이든 어쨌든 어제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 본인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또 본인이 생각해왔던 어떤 수사 방향이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소회를 표정과 침묵으로 말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이례적인 5초에서 7초의 침묵인데 오늘 언론사에서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혹시나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많았는데 일단 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늘 사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고요.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현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후위를 이제 도모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 긴 침묵의 시간, 물론 뭐 5초라는 시간이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 상황에서의 5초는 굉장히 긴 시간의 침묵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불만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이 인사가 있는 날 지방에 간다라는 것은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례적으로 기자들에게 내가 오늘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인사가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되지 않고 검찰총장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인사 내용 중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을 때 앞으로 이원석 총장이 자리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원석 총장이 과연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총수로서의 어떤 그 역할, 이 그 수사를 독려하고 외풍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과연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그 의구심들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상황들로 봤을 때는 이원석 총장이 뭐 오늘 당장 어떤 인사 거취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향후 진행되는 수사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나오고서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실상의 손발 역할하는 수사 라인을 다 물갈해버렸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한테 내부적으로는 좀 나가라는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1차장부터 4차장까지 전체의 차장 검사들을 바꾼 것도 그렇고 좀 대검에서 참모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실상 그 손발을 같이 맞출 수 있는 팀워크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대검에 남아있지 않고 새롭게 이렇게 물갈이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상 대통령과 매우 그 깊은 관련이 있는 특히 지금 이번에 저기 서울지검장이 된 이창수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 역할을 맡으면서 이 찐윤이다. 검찰 내의 찐윤. 친윤보다 더 센 건가요? 네, 그렇죠. 친윤보다 더한 찐윤계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 지금 지검장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총장과 지검장 사이에서의 또 다른 어떤 파열음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앞으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원석 총장도 처음엔 친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친윤이 아닙니까? 뭐 친윤이냐 아니냐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 뭐 달리 보시는 분이 많은데 긴장 관계인 건 맞습니까? 지금 현재요. 인사에 대한 이원석 총장의 오늘 반응을 보면 뭐 긴장이라기보다는 인사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확실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친윤이냐 아니냐는 얘기는 정권 시작하자마자부터 초대 검찰총장을 맡았으니까 뭐 친윤이라고 해석한 게 맞겠죠. 지금도 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2년 임기가 이제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인사 관련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아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친윤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 송경호 지검장, 이원석 총장이 셋이 뭐 담합이라고 할 수 있으면 담합을 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통해서 세과시를 하고 있다. 용산과 갈등 관계로
굳어졌다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맥락이 좀 맞다고 보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맞는 거죠. 당시에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속 대련이다. 예. 그래서 서로 용산하고 검찰총장이 서로 약속을 해서 이것을 수사하는 척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약속 대련이라는 설이 하나 있었고, 특검 명분 약화시키려고. 그렇죠. 예. 또 한쪽으로 보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로 긴장 관계가 발생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원석 총장 쪽의 이 상황들이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오늘 보니까 이것은 약속 대련은 아니었고 지금 용산과의 긴장 관계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사권이 없는 내가 식물 검찰총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치 그때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그 모습처럼 비추어지는 이 상황,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네. 오늘 아침 야권에서도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수사를 틀어막는 인사, 수틀막 인사로 보입니다. 김 여사와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앙지검장이 앉힌 것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게 돼 있는데 이건 그 신임 민정수석이 인사 조직에 능통한 분이다라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내려온 인사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총장 수사 지휘를 손을 떼게 제가 조치해놨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소환하면 되는 것인데 아마 새로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소환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사에 대해서는 아마 언급도 하지 마라. 사건을 타치조차 하지 마라. 막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멸감도 느껴질 것이고 또 검찰에 대한 그 대통령의 불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제 항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부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억지 수사를 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어서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을 윤석열 직할 체제로 완전히 편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을 좀 전해드렸고요.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을 결국 막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마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걸로 봐요. 보면은 검찰총장이 인사함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입장은 아닌 듯한데 본인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인사 내용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예단이라고 봅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떤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모습이 이원석 총장을 보면서 떠올랐다고 하셨는데 추미애 당선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검찰총장 어떻게 보면 편을 드는 그런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검찰의 인사권이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협의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혹시나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예. 이런 검찰 인사권 또는 검찰의 수사에 어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우려가 사실상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동안 이 법무부 차관부터 이 검찰국장, 법무부에 있을 때 검찰국장, 검찰과장 하면서 모든 인사 라인에 대한 그 통제를 해왔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 검찰 인사 일주일 전에 수석이 됐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검찰총장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사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과연 어디의 뜻이 이 인사에 실렸겠는가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관여가 과연 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 검찰 인사가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이 인사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돌 때문에 그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데요. 그 갈등과 관계없이 이번에 이제 추미애 당선인께서 예. 이 검찰총장의 뜻을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신 건 사실 좀 격세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겁니까? 그렇지만 예. 원칙은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아마 하신 걸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제 명품 가방을 이제 건넨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목사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건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번에 뭐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소환을 할 만한 사안인지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제가 뭐 수사 실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환 여부에 따라서 수사가 잘 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그런 판단은 미리 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수사팀의 또 이제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후속 인사가 언제쯤 단행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이렇게 수사가 조금씩 지연되다 보면 뭐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의 명분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수사의 방향을 수사를 차장검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차장검사의 지휘를 통해서 검사들이 일선 수사 검사들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가 바뀌었고 이분들이 새롭게 그동안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무 검사까지도 인사가 진행된다면 아마도 이 수사가 얼마나 더 길게 늘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오늘 아침에 이원석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속 인사가 언제쯤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검찰총장 자신도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앞으로의 이 수사 방향이나 속도 이런 것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 그보다 더 윗선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빠르게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라고 요구하셨던 게 대통령이신데 예. 그 대통령의 입장과 되게 상반되는 관계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특검을 통해서만 이 상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 이것은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로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특검 같습니다.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미진하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수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인사 있었다고 해서 벌써부터 특검 얘기하면 민주당은 뭐든지 특검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입법 권력으로 특검청을 만드세요. 그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하는데 뭐만 하면 특검 국민의 뜻이다는데 국민께 제대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해도 늦지 않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단을 갖고 정치공세하는 거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은 이 상황은 그것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특검을 제발 여러 가지로 연결시키는 것만큼은 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어제 뭐 김건희 여사 수사 라인이 대폭 물갈이됐다 이런 시선도 있지만 일종의 한동훈 라인을 밀어냈다 이런 또 시선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여지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여의도의 이쪽 정치권의 정설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나 어떤 정치 방향에 따라서 대통령과 상당한 관계를 척진 관계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정설 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그 대통령과 척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뭐였냐 하면 올해 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한 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단초가 되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그 연수원 동기생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총선 이후에 갑자기 특별수사팀을 구사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과정들 전체가 하나의 이 꾸러미들이 엮여져서 대통령과의 어떤 세를 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우려를 나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사실은 뭐 그 일부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해석이 가능도 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한동훈 라인까지 밀어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당내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요즘 유권자들, 요즘 국민들은 선거 직전에 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에 설득력 있는 행보, 내실이 있는 정책으로 꾸준히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하지 않으면 요즘 국민들은 선거 전에 몇 달 동안 있었던 발표나 뭐 입장의 변화나 뭐 일종의 제스처나 이런 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당의 정체성을 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행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특활시기 글쎄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 왜 제3자가 나가지 말으라고 압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원들이 이래야 됩니다. 당원들이. 예. 만약에 본다면 총선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원들이 투표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네. 그걸 왜 경쟁하고자 하는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해야만 됩니까? 그거는 조금 어떡하기가 좀 뭐합니다. 네, 한동안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던 오세훈 서울시장, 요즘에 언론에서 자주 보이던데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예. 이제 오세훈 시장도 아마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실 걸로 보이고 예. 뭐 홍준표 대구시장과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견제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그래서 총선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휘했던 그 부분을 짚어서 아마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럴 상황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선을 겨냥한 견제구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철규 의원은 그러면 어떤 건가요? 전당대회 염두에 둔 견제구인가요? 일단 그렇게 되겠죠. 예. 뭐 당 상황에서 보면은 전당대회 이제 누가 나오냐 예. 또 누가 되느냐를 많이 관심을 갖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관점에서 해석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선거 안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장을 연장해서 생각을 하면 간접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가는 게 맞느냐. 예.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본인도 안 나옵니까, 전당대회? 이철규 의원이요? 예.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쭤봐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뭐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철규 의원이 뭐 당대표로 출마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확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상태라면은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로 해서 대표와 또 최고위원을 투트랙으로 나누어서 뽑게 될 텐데 이것을 뭐 지금 원트랙으로 해서 집단 지도체제로 가자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찐윤의 지금 그 대표 선수 격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정도는 출마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당내에서 친윤계의 목소리를 지도부에다가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은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또 최고위원으로서는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 오세훈 전 시장이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이철규 의원의 이런 이 친윤 세력들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등 밀고 있다, 등 떠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결심하지 않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포지션은 친윤 포지션이 아니라 비윤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지금 전개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중에 오세훈 전 시장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지금 대구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친윤이다, 뭐 범윤이다 이렇게는 안 하시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대권 후보들로 봤을 때는 이분들조차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라이벌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비윤, 반윤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위원장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원희룡 전 장관 만났다 그래요. 뭐 그래서 뭐 이름 짓기 원래 좋아하니까 원한연대다. 지금 이름이 원한연대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만남을 이제 어느 분이 만나자고 했느냐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나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전당대회 관련한 아마 논의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은 전당대회 본인이 아마 출마할 의사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누가요? 원희룡 장관이 그런 거 관련해서 아마 협의 또는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뭐 세간의 관심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거기서부터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의사를 확인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봅니다. 뭐 딤섬 먹으려고 만나진 않았을 것 같고 두 분이 뭐 전당대회 관련 얘기를 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나도 나갈 텐데 같이 나가서 열심히 뛰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내가 나갈 테니까 나가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같이 동반 출격하자는 얘기는 안 하지 않았을까. 아마 이제 그 가장 유력하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설이 나도는 시점이고 또 지금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미가 좀 더 컸을 것 같고요. 그 공교롭게도 시점이 지난 주말인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고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졌고 그리고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이 대략적으로 7월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걸 보면
이제 전당대회가 사실상 스타트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바로 전날 만났어요. 예.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당이 급속도로 전당대회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때 예. 본인도 결심을 해야 할 사안이 있다. 그런 결심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급하게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쪽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원희룡 전 장관이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어떤 그 의기투합의 성격, 그러니까 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아니면 나오는 것이 정치적으로 빨리 소모가 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호 조율적 차원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상해 보는데요. 예. 이제 한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선후배 관계고 뭐 총선 때도 두 분이 좀 좋은 궁합을 많이 보여줬었고 여권의 또 잠룡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인물의 합심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뭐 추측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당이 뭐 찐윤에 의해서 또 다시 뭐 예. 비대위가 구성됐다, 지도부가 구성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다른, 조금 색깔이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이 당에도 있다는 그런 또 하나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당이 하나의 색깔로만 가는 것보다는 방향은 같지만 다른 의견들도 있고 색깔이 다른 분들이 모여서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시너지라고 본다면은 뭐 원희룡, 한동훈 이 두 분을 비슷한 색깔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예. 다른 분들이 또 있는 거고 예. 이런 차원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진다면 국민의 관심을 얻는 전당대회가 되고 둘 다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 글쎄요, 그 예. 부분은 뭐 둘 다 나오자고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도 볼 때는 아마 뭐 정리를 좀 하고자 예. 또는 어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서 누구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의는 충분히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전당대회, 국민적 관심을 갖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뽑히는 지도부가 총선 패배 이후 다시 당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갖는 뭐 그런 상황까지 연결지어 본다면 예.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두 사람의 딤섬 회동이 어떤 결론이 났는지 추후에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복잡한 전국에서 지금 친일 논란으로 번진 네이버 라인 사태도 전국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독도를 갔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입만 열면 외교를 통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자화자찬해왔습니다. 라인 사태를 보면 무엇을 확장했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 영토를 빼앗긴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갑진 국치로 불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일본과 외교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본 총리와 친구 맺기, 오므라이스 접대 받기가 전부 아닙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일본 편에서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한 그런 측면은 저는 잘못된 그런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결론을 내자, 여기서 이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관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외교 노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정부 때문에 네이버가 기술력만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 조국 대표가 독도를 가서 독도를 배경으로 정부가 숭일을 하고 있다, 친일을 넘어 숭일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메시지는 강력한 것 같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셌고 또 조국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 할 말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지금 이런 라인 야후 사태가 생겼을 때 강력하게 목소리를 좀 내달라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우리 그 기업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기업이 해달라, 정부가 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로 자꾸만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왜 그 정부가 일본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을 반일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반일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어떤 과민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다. 저희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드릴 말씀인데 말씀하신 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똑같은 사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IRA법 그리고 반도체법 통과했을 때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중국을 통해서 생산하는 반도체라든지 어떤 2차 전지 관련한 원료들 그것을 쓸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 메신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네이버가 압박을 받은 게 맞는 걸로 보이고 일본 정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사안에 똑같은 목소리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국 대표가 독도까지 가서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은 정보 영토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라인이라는 메신저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메신저인데 그 회사가 50대 50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지분을 뺏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일본의 정보 관련한 영토를 갖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본이 국적 없이 교류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회사 주식 사는 마당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21세기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말까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20초씩 듣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본의 라인이 일본에서만 서비스가 된다고 하시는데 동남아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에서의 그 주도권을 뺏기는 것이 그 라인 야후가 가지고 있는 이 동남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사안인데요. 예, 동남아까지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보 영토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얘기할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 조치가 있을 때는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 홍제폭포 앞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 폭포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봄볕이 꽤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벌써 서울 기온이 23도까지 올랐고요. 오늘 동쪽 지방에서는 한낮에 30도에 가까운 여름 더위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옷차림 가볍게 하시더라도 외출하실 때는 겉옷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낮 동안 햇살이 다소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그리고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셔야겠고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다소 덥다 싶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광주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고요. 강릉 29도, 대구 28도 등 동쪽 지방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최근 휴일마다 비 소식이 잦은데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도 어김없이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 등 중부에서는 오늘과 달리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 서울 등 중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0mm, 경북 북부에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에 내륙에서는 5에서 40mm로 상대적으로 양은 적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비가 요란하게 내리거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휴 일정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이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무척 높으니까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그 전까지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홍제 폭포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반일 선동에 나서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이슈콜입니다. 우리나라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네이버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은 1억 2천만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취지의 행동 지도에 나서 강탈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라인 야후 사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20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라인 서비스를 출시한 네이버가 야후재팬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와 페이 전쟁에 돌입을 하면서 양사가 이제 수천억 원대의 큰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3의 세력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2019년 이렇게 양사는 손을 잡게 됩니다. 메신저를 소유한 네이버와 포털을 소유한 소프트뱅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네, 논란이 되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행정지도 명령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지분 구조는 50대 50.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한 주라도 더 가지게 되면 완벽한 경영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인허가권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허가를 내주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끈다든지 해서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와 대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사기업의 지분 조정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는 겁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자 대통령실도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다만 외교전으로 번지는 것이 우리 기업이나 국가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이 조심스러운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적절한 경고는 필요하겠지만 이 지나친 한일 대결 구도에는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향후 일본에 진출할 우리 벤처 자본들을 위해서도 일본 정부에게 적절한 경고를
메시지를 계속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한 어떤 개입이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저지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참에 뭐 한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 뭐 친일 반일 이런 식의 대결 구도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발전적이지 않다. 이런 가운데 라인 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가 오늘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라인 야후 지분 매각 논란으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했었는데 경영진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라인플러스 경영진이 직접 설명회에 나서는데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까? 네, 우선 직원들에게 지분 매각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라인 계열 직원들도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 만큼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분 매각이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경영진이 고용 안정화 방안 등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설명회는 라인플러스 등 라인야후의 한국법인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열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직원들도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지난 10일 네이버 노조는 라인 계열 직원 300여 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과 입장을 경영진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네이버 노조 측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서비스가 진출하는 걸로 바라봐야지 우리 서비스 뺏기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겠거든요. 그럼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된 것이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 매각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분 매각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이버 노조는 어제 첫 입장문을 내고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분 일부라도 넘어가면 국내 라인 계열 직원 2,500여 명이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소속돼 고용 불안이 커진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라인 서비스를 위해 그동안 직원들이 애써온 노력과 기술 역시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보안 강화 대책으로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네이버 지분 축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본청약을 하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사전청약 때 계획대로 본청약이 이행되는 단지가 거의 없어 취지와 달리 피해만 양산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군포의 주택 부지 63%에 해당하는 952가구가 2021년 사전 청약을 했지만 모든 이주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달로 예정됐던 본 청약이 2027년 이후로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부지 내 송전선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전 청약을 강행한 탓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에는 그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그 임시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본 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는 곳은 이것뿐 아니라 사전 청약 단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99개 단지에서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국토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한 32곳 가운데 본 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보다 1, 2년 앞서 분양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본 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청약자들의 보금자리 마련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계획이 있고 그렇죠.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고 다 계획을 세워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향후 신규 사전 청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전 청약자 중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 가운데 5%를 잔금 때 내게 하고 중도금 납부도 2회차 때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 청약 폐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사전 청약은 그냥 정부에 있어서 모양 내기의 성격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경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 청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청약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불안전 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이 30에서 65%로 결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국민과 신한, 농협하나, 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분쟁 사항 가운데 대표 사례의 투자 손실 배상 비율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별 기본 배상 비율은 설명 의무와 적합성의 원칙,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3개 가운데 설명 의무만 위반하면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해외 유명 화가의 그림 수십 점을 숨겨온 체납자가 세무당국의 추적 조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금고와 옷장에 골드바와 귀금속, 외화와 현금, 명품 시계 등 5억 원을 은닉한 체납자도 강제 징수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 투자 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이 포함됐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 사건의 도주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A씨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으며 경찰청은 현지 경찰을 비롯해 처음 범행이 벌어진 태국 당국과 송환을 협의해 국내로 압송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20대 의대생 A씨를 구속 송치했는데요. 검찰로 넘겨지기 전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처음부터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등 이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별 통보받고 범행 계획한 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살인 의도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겁니까? 범행 은폐하려고 한 거 맞나요? 지난 프로파일러 면담 때 어떤 얘기 하셨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지휘부의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사고 10달 만에 소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다소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옵니다. 22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의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최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1.1핵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질문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사 전에는 수중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여전히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경찰은 임 사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또 다른 인물을 소환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전히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의견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출소자 가족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몰린 가운데 경찰은 안전관리를 위해 경력 1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주영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특수통으로 통하는 주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 발령됐습니다. 주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서 2011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죠. 어제 검찰 인사 내용을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인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 인사가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보통 1년 있으면 그 중반 또는 이제 첫 해 한 1, 2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검사 인사는 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작년 9월에 인사가 있었고요. 지금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검사장이 물론 그 전부터 계속 근무했던 검사장도 있을 거지만 8개월 만에 이제 검사장 자리가 이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무엇보다는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한 4개월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총장 임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검사장급 인사하는 게 맞는데, 이번 인사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마 인사를 할 때는 미리 예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고 없이 어제 날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비교적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갔습니다. 네. 고검장이 더 높은 거니까 승진한 거다, 아니다. 이거는 직무배제니까 좌천성이다. 여러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승진이죠. 예, 고검장으로 갔으니까. 예, 고검장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중앙지검장은요, 거의 고검장급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부산 고검장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걸로 보지 않죠. 서울 고등검사장을 갔으면 굉장히 승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승진을 했지만 그래서 좌천 승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좌천성 승진. 좌천성 승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어느 언론 보니까 승진을 당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했다. 원치 않는 승진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가고 싶지 않은데 일단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의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이 보니까 임기가 2년 정도 지검장을 했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러면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 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바뀔 수는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검장 인사를 할 때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을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말이 많은 거죠, 현재. 조금 전에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검찰 인사가 나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갔고요. 밑에 이제 차장검사들 인사도 나오는데, 송경호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선장 역할을 했다면 밑에 있는 이제 차장검사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무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원칙적으로 실무를 조사하고 는 사람은 이제 부장검사하고 부장검사.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인데,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통령의 부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조사하려고 하면 검사장,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랄지 차장
이런 걸 다 거쳐요.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지 실무진이 부장검사 차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지난 1월에 송경호 검사장이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이제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또 피력을 했었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김창진 제1차장이 명품백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고영곤 차장이 4차장인데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뭐 차장 검사님까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가 뭔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당장 그 1차장, 4차장은 공석인가요? 지금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온 건가요? 이제 다른 사람이 왔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윤석 검찰총장에게도 뭐 누가 맡게 되냐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건 모르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이제 16일자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무분담이라고 해서 뭐 1차장, 2차장, 3차장 이런 것들을 누가 분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해질 겁니다. 송경호 지검장 자리에는 이창수 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발령이 났던데 이 자리에 올만한 사람인 건가요? 경력을 봤을 때는 뭐 일각에서는 찐윤이다 뭐 이렇게 또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상당히 이제 파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파격적입니까? 아마 예.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는 사례는 있었는지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많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주지검장은 이제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인데 바로 거기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중앙지검장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창수 지검장은 원래는 그 이성윤 전 중앙지검 검사였을 때 거기서 형사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오히려 뭐 문재인 대통령 친문 검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을 하면서 그때 징계 절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검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대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편을 엄청나게 강하게 들었죠. 성명서도 같이 발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이후에 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면서 본인이 약간 불이익을 받았죠. 예. 지방으로 이제 좌천서 인사를 갔는데 윤 대통령이 되면서 다시 이제 서울 성남지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청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 FC 이 수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가까운 사이인 것만은 친윤 분명하다고 중에 볼 뭐 수 있는가요? 친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이 부산고검장 되면서 이 자리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왔다. 이것은 뭔가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어떤 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좀 하는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또 하필 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가 소환 조사를 받은 날 검찰 이제 인사가 이루어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수사 라인을 제대로 갖출 때까지는 수사가 잠시 좀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부장검사랄지 그 밑에 있는 검사들 수사를 하면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 일단 뭐 기본적인 조사는 다 됐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그리고 서면 조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밑에 실무검사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 인사가 마무리가 되고 뭐 담당 차장 검사가 정해져야지 수사도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16일 날짜로 부임을 하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그 이후에 뭐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김 여사에 관한 수사는 지금 디올백과 관련된 명품 가방과 관련된 수사 하나가 있고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자체를 보면 명품백 관련된 수사를 뭐 이달 말에 이원석 총장이 마치겠다 얘기했는데 이거에 한정될 것인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을 수사를 해야 할지 이건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워낙 이제 말을 아끼는데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앞으로 뭐 수사는 내가 원칙대로 계속해 나가겠다. 일종의 좀 뭐 자신의 좀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반어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수사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를 해서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수사의 강도랄지 예. 수사의 범위랄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그래도 아직 총장 자리를 그만두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자리에 설사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이 검사장이 되고 차장검사가 된다 하더라도 예. 결국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뭐 그런 점에서 인사가 됐다 하더라도 내가 검찰총장의 최종적 지휘자다. 내가 키를 잡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휘를 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예. 우리가 문정부 때도 사실 윤석열 총장이 있고요. 그 밑에 친문 검사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사를 하는데도 애를 먹고 서로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뭐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재현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보임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원석 총장이 좀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수사와 관련, 예. 김건희 여사와 수사와 관련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가 아마 대통령실도 가장 신경 쓰는 문제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소환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대면 조사를 받느냐, 예. 방문 조사를 받느냐, 예. 이제 선택 중에 세 개인데 예. 아마 송경호 검사장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예.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한 걸로 그렇게 전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실무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은 뭐 향후에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어제 소환 조사 긴 시간 받았는데 뭐 나오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은 뭘 줬냐 이런 것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좀 수사에 좀 진척이 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 말 자체가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디올백 말고 다른 선물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최 목사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디올백에 한정할 것이냐? 최재형 목사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봤던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제 그대로 말했을 때는 또 그 부분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조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올백에 한정하지 않고 이제 수사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추론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 소환이든 뭐 조사든 어느 쪽이든 방향이 잡혀야 수사가 좀 마침표가 찍힐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심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원석 총장의 모습을 보면 예. 인터뷰를 보면 일단 어제 인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팀이 다 교체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대검에 자기 참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참모를 다 잘라버리면 사실은 본인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더군다나 밑에 있는 뭐 중앙지검장이랄지 중앙지검이 어떻게 보면 대검에 가장 지휘받을 사건이 많은데 예. 만약 서로 의견이 다르면 결국 식물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퇴에 대한 고민도 있을 예.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는 임기를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생각을 하면 앞으로 뭔가 대립되고 서로의 어떤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 상황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임기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용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마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고심을 좀 할 거라고. 오늘 물러날 가능성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보시는 이제 소임을 거군요. 다하겠다고 했는데 예. 사실 이제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기 전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내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기까지 총장과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인사를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원석 총장의 임기까지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다. 예. 더군다나, 넉 달이지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원석 총장의 어떠한 지시 태도가 예.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어제 검찰 인사 그리고 수사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또 김광삼 변호사께서 검찰 출신이셔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잘 들었고요. 오늘 나오신 김에 요즘에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용의자 한 명 또 붙잡혔더라고요. 이번엔 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건데 어제 오늘 연이어서 이렇게 붙잡히는 거는 태국 경찰하고 좀 공조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공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요. CCTV에 다 범인들, 용의자들이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신원을 특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명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뭐 재빨리 검거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한 명은 이제 캄보디아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캄보디아 인접국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캄보디아는 그런 데 가면 이제 한국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 그래도 이제 돌아다니고 그러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목격자가 이제 프놈펜에서 예. 이 캄보디아로 도망간 용의자를 신고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검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3명 중에 그러니까 2명은 이제 검거가 된 건데 나머지 1명도 빨리 잡아야 되잖아요. 네. 나머지 1명은 어디로 도주했을까요? 한 명은 지금 미얀마로 도주한 걸로 추정을 하고 예.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한 명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에 뭐 인가랄지 도시랄지 이제 그런 곳에 있으면 뭐 산속에 숨어 있으면 잡기 어렵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아마 조만간에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사건의 이제 특징이 시신이 상당히 좀 잔혹하게 훼손돼 있었다는 점, 그리고 드럼통에서 발견된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잔혹한, 영화보다 더 잔혹한 그런 수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일당들의 특징을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아마 돈을 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피해자는 이제 관광 목적으로 4월 30일 날 이제 태국을 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5월 3일 날 납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안미 있는 관계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다고 한다면 결국 납치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 피해자가 마약을 버려서 뭐 손해를 많이 봤다. 경우에 따른 돈을 붙여주지 않으면 뭐 장기 매매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목적으로 저는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태국에서 어떤 범행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강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태국 사람이 저지른 거 아니야 했는데 아예 의외로 이제 한국 사람 3명이 이렇게 저지른 걸로 이제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변 자체는 뭐 다 신원이 이미 이제 특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범행 동기가 무엇냐에 관한 건데 일단 이 사람들은 이제 전과가 있는 걸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제 범행 이걸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잔혹하게 뭐 손가락을 뭐 다 절단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전과도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전과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수법 자체가 사실 CCTV에 계속 노출된 거 보면 약간 허술한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사망하기 전에 절단했다고 한다면 손가락을 그래서 이제 고문을 하면서 절단했을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살해를 한 다음에 절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신원 파악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지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문에 의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런 끔찍한 행위를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캄보디아에서 한 명 잡혔고요. 또 한 명 한국에서 잡혔는데 저렇게 CCTV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읍에서 잡힌 이 사람은 범행을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사람을 상대로 이제 범행을 했는지, 범행 동기,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2명이나 붙잡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사람은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그 되나요?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또 우리와 어떤 조약 이런 것들을 좀 범죄 인도 조약일지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잡히면 이제 한국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형량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필리핀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인이 거기서 계속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서 처벌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례는 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 어떤 재판을 받고 이제 처벌받을 가능성도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들어오면 형이 더 세지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붙잡힐 염려도 더 줄어드니까 필리핀이나 뭐 태국 같은 데서 살인 사건 이런 게 계속 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태국이랄지 동남아, 특히 이제 예. 필리핀 같은 곳에서 이제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한국 경찰 TF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하기 때문에 예. 필리핀이랄지 뭐 이런 동남아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게 검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조가 굉장히 잘 돼 예.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사각지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한국인 대상 범죄면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랄지 피해자가 속해 있는 국가가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것을 속인주의로 하고 예. 범죄는 태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재판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 간 뭐 어떤 협상에 의해서 뭐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서 뭐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사건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오류투성이의 주한미군 관련 인터뷰를 한 뒤에도 엉터리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산업을 뺏어간 한국이 큰 돈을 벌고도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저지 유세 현장에서 나토 방위비 문제를 지적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주한미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던 한국을 자신이 바꿔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무효화시키려 든다는 겁니다. 지난 타임지 인터뷰에서 4만 명으로 잘못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는 그새 4만 2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수준입니다. South Korea, we're paying for their military. We have 42,000 soldiers there. They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He thought I was too rough, and they're paying too much. 타임지 인터뷰에서 부유한 나라라고만 말했던 한국을 이번엔 더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과 컴퓨터 산업 등을 가져가 큰 돈을 쥐었다며 방위비를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앞서 CNN 등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주장이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부터 한국이 적잖은 돈을 내고 있었고 방위비를 13% 올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때보다 돈을 더 받고 있다고 팩트체크한 겁니다.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경합주 6곳 가운데 5곳을 이겨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트럼프 주장이 곳곳에 오류투성이지만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방위비를 대폭 올리려는 심산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은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내놓은 발표문에서 한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어제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조태열 장관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발표문에는 조태열 장관이 언급한 북핵이나 강제 북송 문제 등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 해군이 지난달 서태평양 해역에서 비공식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공식적으로는 훈련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해상 조우였다며 양국이 단순히 우연한 만남에 따라서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암묵적인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두주자 오픈AI가 새로운 챗GPT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카메라로 보여준 수학 문제도 스스로 읽어서 풀어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새로운 챗GPT 모델 시연회에 나선 오픈AI 연구원.
조금 긴장된다며 챗GPT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Frankly, I'm feeling a little bit nervous.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Just take a deep breath. And remember, you're the expert here. 카메라로 수학 문제를 보여주니 스스로 식을 읽고 이해해 풀어냅니다. Is it subtraction? Close, but think of the opposite of multiplication. Because 3x means 3 times x.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고 답하는 도중 끼어들면 그에 맞춰 대화합니다. 복잡한 그래프도 1초 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오픈AI는 이번에 공개한 챗GPT-4.5가 지난해 11월 선보인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어 등 50개 언어에 대한 품질과 속도를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are really making a huge step forward when it comes to the ease of use. 챗GPT-4.5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유료 구독자는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연된 AI 음성 모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북중미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면서 열사병으로 10명 넘게 숨졌고 캐나다에선 대형 산불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연기가 미 중부까지 퍼졌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벌써 며칠째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니 도심 분수대는 수영복만 입은 아이들로 분주합니다. 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을 해봐도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These temperatures in Mexico City is really hot. What else to say about it? I mean, it's hot. We're not used to it. Everyone's talking about the heat. ¡Qué calor! 멕시코 중부를 덮친 기록적인 더위에 열사병으로 10명 이상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루이스 포토시는 50도까지 오르며 휴교령이 내려졌고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포함해 최소 15개 도시에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Estos últimos 2 días ha sido horrible, fatal, porque también nos hemos quedado sin energía eléctrica, nos hemos quedado 4, 5, hasta 6 horas sin luz, no se puede encender el aire acondicionado, no se pueden encender ventiladores. 캐나다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140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일부는 아직도 진화 중입니다. 지난 겨울 눈이 적게 내리면서 최근 가뭄이 악화돼 숲과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불고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 next 48 hours will be a challenging situation for the Northern Rockies Regional Municipality given forecasted ongoing westerly winds and extremely dry and volatile fuels in the area. 산불로 인한 연기와 산불재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 캐나다 전역뿐 아니라 미국 미네소타 등 5개 주를 뒤덮어 대기질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캐나다의 경우 기상이변으로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있죠. 인도 뭄바이에서 대형 광고판이 쓰러져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이상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는데요. 또 20여 명이 아직 갇혀 있는 곳으로 보여서 구조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뭄바이에서는 최근 강풍과 폭우로 나무가 뽑히고 정전이 일어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뭄바이 공항에서는 악천후로 15개 항공편이 회항하고 1시간 정도 공항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지난 3월 선박이 다리에 충돌했던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입니다. 펑 하고 이렇게 희뿌연 연기가 나면서 폭파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교각을 들이받은 채 멈춰있던 대형 컨테이너선 달리오에 걸쳐진 다리 구조물이 폭파로 조각이나 강 아래로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미 당국은 크레인과 바지선을 동원해 폭파된 잔해들을 수거하고 항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무너진 다리잔해 제거와 재건에는 최소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7,70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을이 흙탕물로 가득하죠. 주민들이 연신 퍼나르고는 있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10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글란주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부상자와 고립된 주민 구조에 나섰고요. 이재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게임이 한 초등학생의 제보로 알려져서 삭제됐는데요. 광주광역시가 이 초등학생과 가족을 초청해서 감사의 의미를 담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초등학생은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면서 게임이 삭제돼서 속이 편하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연우 기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앳된 초등학생이 광주광역시청을 찾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 학생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로블록스 게임 그날의 광주를 제보한 이호진 군입니다.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커졌네요. 일단 그 게임이 삭제됐다는 게 좀 속이 좀 편안하고 그럽니다. 이 군은 게임 도중 북한 침투설이나 시민 폭동을 묘사한 부분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민으로서 옳은 일을 했지만 이 군에게는 2차 가해가 이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게임 제작자가 다른 제작자가 저를 성희롱 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앞서 5.18 기념재단은 그날의 광주 게임 제작자와 2차 가해 게임 제작자를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판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방관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난 2016년에도 한 모바일 게임에서 5.18을 폭동으로 묘사해 논란이 되는 등 아무리 막아도 쏟아져 나오는 왜곡과 폄훼에 대응하는 감시체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는 것이야말로 근본 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게임의 내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거부와 반대의 뜻을 밝힌 평범하면서도 건강한 초등학생 시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KTX 기장이 꾸민 한 초등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5.18 왜곡을 막고 게임 제작자의 공식 사과를 끌어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사자인 장 씨는 방심이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MBC를 비판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MBC가 정상 언론이라면 취재 과정에 취합된 증거물들을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MBC는 제보자의 그 기이한 비정상적 상태, 그것도 녹취 동영상들을 모두가 확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멸하고 방송을 감행했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립니다. 조계종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뜻을 드높이기 위해서 올해의 헌화자로 장애인과 이주민 신도 2인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불교를 생각하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절 앞에서 댄스 파티에 사찰 소개팅 등으로 요즘 불교가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많은 인파가 환호성과 함께 손을 높이 든 채 공연을 즐깁니다. 음악 페스티벌 같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놀이입니다. 유진 스님 캐릭터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엄숙하고 고요한 기존 이미지를 깬 불교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불교라는 문화가 사실 옛날 문화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불교든 어느 종교든 젊은 층이 요즘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젊은 층한테 관심을 끌도록 노력하는 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엔 걸그룹과 함께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토크쇼 등이 불교 박람회에서 열렸는데 지난해보다 관람객은 3배 늘었고 이 가운데 80%는 2030 세대였습니다. 인기 데이팅 프로그램 이름을 패러디한 나는 절로에도 짝찾기에 나선 남녀 20명 모집에 300명이 넘게 몰리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몇 커플이 탄생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4커플이 탄생했다 하는데 내가 봐서 2커플 정도는 더 해서 한 6커플 정도는 가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교가 젊은 층 마음 사로잡기에 나선 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무교 비율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출가자와 신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불교의 핵심 가치를 전달해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대중과 거리감을 좁힌 불교가 호기심과 유행을 넘어 MZ세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주 1000만 관객 돌파가 유력한 범죄도시포 흥행 덕분에 지난달 우리나라 영화 매출액이 636억 원으로 비수기로 꼽히는 역대 4월 수치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7년에서 2019년 4월 한국 영화 평균 매출액인 318억 원의 2배, 평균 관객 수 395만 명의 1.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벌써 날씨가 왜 이렇게 덥나 싶으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봄치고는 햇살이 다소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홍제폭포 주변에서도 시민들이 그늘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이전 시간보다 더 높은 24도까지 올랐고 강릉에서는 무려 28도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진 뒤에는 기온이 다시 10도 이상 떨어져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그리고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피해 주셔야겠고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4도, 광주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고요. 강릉 29도, 대구 28도 등 동쪽 지방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에 비바람이 불었죠.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는 서울에서는 오늘과 달리 한낮에도 서늘하겠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 서울 등 중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0mm, 경북 북부에는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에 내륙에서는 5에서 40mm로 상대적으로 양은 적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비가 요란하게 내리거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연휴 일정에 참고해 주셔야겠고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바람까지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성이 무척 큰데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그 전까지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홍제폭포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레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